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번에 트럼프가 중국을 규제한다는 소식에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거의 주식을 팔지 않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나왔던 이슈는 제가 듣자마자 거의 주식을 팔아버렸었고, 멤버십에도 해당 뉴스를 듣자마자 거의 1시간 이내로 연속 3개의 게시글들도 빠르게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번에 제가 주식을 너무 과도하게 좀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나왔던 이 재료 있죠. 이번의 하락장이 결코 지속적인 하락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있어서 증시가 상승하는 핵심 동력은 화폐 가치 하락과 AI 성장 동력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이슈는 미중 갈등이 그냥 심화가 되면서 증시가 하락할 거다 이건데,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의 구조를 바라볼 때 심화가 될 가능성보다는 협상을 할 가능성들이 높고, 협상을 한다면 반등장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죠. 저의 의사결정과 이번 영상은 왜 만들었냐면요, 이번에 미중 갈등이 예상이 되면서 증시가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증시가 상승을 했었던 원동력은요, 화폐 가치 하락과 AI 성장 동력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슈가 AI 성장 동력을 끝내는 이슈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AI 성장 동력이 유지가 된다면 증시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고, 다만 문제점은 반등의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미중 갈등이 완화되는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중 갈등은 언제쯤에 완화가 될까?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날에 있어서 공부를 해보고요. 근데 공부를 해봤더니 미중 갈등은 아무리 봐도 조금 공부로서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그냥 예측할 수 없을 것 같다면요, 그냥 분할 매수를 한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는 방법은요, 저는 최대한 미중 갈등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면 그걸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 근데 이걸 보고 나서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내용이 어렵다면 그냥 지금 증시는 상승의 방향성을 맞으니까 그냥 하락할 때마다 주식을 주워 담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제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영상을 이용할지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미중 갈등에 대한 정보들을 드릴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번에 이 미중 갈등의 배경이 되었던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요, 이번에 9월 29일 날 때 미국에서 중국 수출 규제 정책을 발표를 하였어요. 그런데 이 정책이 중국 쪽에다가 약간은 치명타를 가할 수 있었던 재료인 거죠. 그러자 중국 쪽에서도 반박이 일어납니다. 중국 쪽에서는 히토류 수출 통제로서 이거를 보복을 해버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움직임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10월 10일 날 때 중국아, 너희들이 히토류 수출을 보복한 거 이거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중국한테 관세 부여하겠다라고 나온 거라고요. 즉 핵심 흐름들을 이야기를 하면요, 9월 29일 날 때 미국은 어떤 걸 했냐,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통제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런데 중국 입장은 무엇이냐, 너희들 첨단 기술에 접근하는 거 통제를 했다고? 그러면 첨단 기술을 만들 때 필요한 자원이 있어요. 요 자원인 히토류를, 이 자원을 통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미국도 수출 통제를 했죠. 근데 자원 통제를 당하니까 이 자원 통제 풀어라, 이번에 자원 통제 안 풀잖아? 그러면 관세 때리겠다, 요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매매 전략은 이 흐름을 이해하면 간단해요. 지금은 이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흐름을 보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주고받고 싸우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기에 10월 10일 날 때 이 이슈가 있었으면 이거 다음으로 중국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중국 입장에서 관세 100% 때린다고? 때려봐, 우리도 새로운 규제 정책 만들 거야, 요렇게 나오면 하락장이 더 심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미국에서 히토류 통제 풀어라, 관세 때리겠다 한 다음에 중국 입장에서 관세 때려봐, 우리도 다른 규제 할게, 요렇게 본격적으로 된다면 증시가 하락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그냥 미중 갈등이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반등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본질은 뭐다? 지금 이제 이 이슈 다음에 미국과 중국 어떻게 나올지를 분석을 해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투자 전략들로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갈등이 조금 더 심화가 되니까 조금 보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 거냐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이번에 제가 미중 갈등을 분석을 해봤거든요. 난이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분석을 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있는 이 미중 갈등은요, 개인적으로 저조차도 매크로를 맨날 봄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맞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으로는요,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요, 그냥 과도하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워 담는 게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나는 매크로나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조금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과도하게 주가가 떨어질 때 주워 담는다고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다.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다면 그냥 협상 시그널 나오는 거 보고 매매하세요. 그러니까 매크로를 좀 보시는 분들은 야, 협상 시그널들이 나올 것 같다. 이때 매수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미중 갈등이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포에 떨면서 사람들이 과매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포에 떨면서 매우 저렴하게 주식을 파는 실수를 하는 구간들이 있다고요. 이때를 포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포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가 언젠데요? 그리고 매도를 하고 있을 때가 언제인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이 공포에 떨면서 아주 저렴하게 팔고 있을 가능성들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공포에 떨면서 매도하고 있다는 이 시그널들을 어떻게 포착을 하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제 책 4부 3장 내용에서 적어 놓은 게 있어요. 4부 3장에 있는 327페이지를 알아보게 되면 첫 번째로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거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극단적인 공포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공포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팔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비싸든 저렴하든 상관없이 야, 하락장이 더 심할 것 같아. 그러니까 싸게 팔고 있는 실수를 할 가능성들이 높은 게 이 공포와 탐욕 지수가 20 이하가 될 때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구간이야? 29 구간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 구간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포가 조금 더 심해진다. 극단적인 공포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 타이밍 때는요, 사람들이 과도하게 매도를 많이 했을 가능성들이 높겠죠. 그러니까 공포에 떨고 있다면 주식을 저렴하게 팔고 있을 가능성들이 높은 거예요. 가능성. 그러니까 저평가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렴하게 팔고 있을 가능성들이 높은 구간이 이 공포와 탐욕 지수가 20 이하인 구간이라는 거죠. 물론 제 책에서 심화 개념들을 배웠거나 아니면 멤버십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 평가까지 하고 이 타이밍 때 매수라는 게 베스트일 거고, 멤버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만간에 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올려드릴 거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보고 매매를 하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간단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편하게 하는 건 이 공포와 탐욕 지수 보고 매매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 빅스 지수를 이용해가지고 공포 구간에서도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한다? 빅스 지수를 바라보고 매매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구간들이 어디냐? 공포와 탐욕 지수가 극단적 공포의 상대 환경에서 빅스 지수가 27 정도를 터치를 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매매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고 또한 해지를 하고 있느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될 것들을 예상을 해가지고 옵션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빅스 지수가 27이 된다는 뜻은 어떤 거냐면요, 야, 증시가 앞으로 10%가 하락하더라도 난 손실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빅스 지수의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빅스 지수가 27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 나는 증시가 뭐 한 27%가 하락하더라도 괜찮아. 왜냐? 27% 이상으로 더 이상 하락하면 손실이 다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빅스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뜻이냐면요, 야, 괜찮아. 하락하더라도 난 손실 없어. 왜냐? 옵션으로 방어했거든. 그러면 이 빅스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매도세가 줄어들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 빅스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친다면 이런 구간들에서는 매도를 안 해도 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기 때문에 빅스 지수가 예를 들어서 27을 터치한다? 개인적으로 저 또한 매수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매매하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기술적 매매입니다. 기술적 매매란 뭐냐? 아무런 공부 못하겠고 그냥 나는 하락할 때마다 살겠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매매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의사결정은 뭐냐면 미중 갈등을 예상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매크로를 공부를 해가지고 초과 수익을 늘리고 리스크를 줄이겠다, 요거를 예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미중 갈등을 예상을 할 때 핵심 본질은 누군가는 협상의 손길을 내밀어야 돼요. 누가 협상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 협상을 누가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에 대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먼저 중국의 입장들을 바라보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 통제를 당했다라고 분석을 하면 되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중국이 미국에 있는 좋은 기술을 구매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중국이 미국 기술을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뭘 하느냐, 한국의 기업을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 비중을 50% 이상으로 딱 하게 되면 한국 기업을 가지고 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한국 기업은요, 사실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한국인데 실질적으로 주인은 중국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을 중국이 인수를 해버리니까 겉모습은 한국이라고 뜨지만 주인은 중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회사가 뭘 하느냐, 미국의 기술을 구매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기술이 어디로 간다? 그대로 중국한테 흘러가는 거죠. 이 방식을 지금까지 중국이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미국한테 물건을 판매하고 싶어요. 그런데 관세가 100%래요. 그러면 중국이 바로 미국한테 물건 못 팔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 한국의 기업을 하나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산으로 다 바꾸는 거죠. 한국산으로 바꿔가지고 미국한테 판매를 하면요, 관세가 15%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원래 이 한국 기업은 겉모습은 한국 기업이지만 주인은 누구라고 했죠? 중국이라고 했죠. 그러면 한국이 미국한테 물건을 판매를 했으니까 이 수익금은 어디로 간다? 결국
결국에는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이런 흐름들을 알고 미국에서 규제를 내린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했다? 야, 중국 너희들 이런 식으로 다른 회사들을 인수를 해가지고 수출하는데 이런 것들까지 이제 잡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기술이나 아니면 핵심 부품들을 구매 못하게 되고요. 물건 수출하는데도 타격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중국은 야, 너희들 규제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냐? 우리 화났다. 우리도 히토를 통제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이런 식으로 미국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규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우회할 수 있는 수단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규제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잘 통할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회 수단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기술 통제를 당하더라도 중국의 입장은 치명타냐 했을 때는 치명타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주의사항은 단기적으로는 치명타가 아니겠지만요.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결국에는 중국의 성장 속도를 낮출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이 미국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타격은 적게 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타격을 깊게 줄 수 있는 재료인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 수출 통제에 대해서 보복을 한 거였습니다. 그 보복이 바로 자원 통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10월 9일 날 때 이 자원 통제를 했던 것들 쫙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히토류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히토류 규제가 반도체를 만들거나 전기차를 만들거나 할 때 매우 필수적인 부품들인데 요것들을 다 규제를 때려버린 거예요. 특히나 이 규제에 들어갔던 게 미국한테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미국한테만 들어간 게 아니라 미국이랑 친한 국가들 있죠. 거기에도 규제를 들어갔습니다. 이거 왜 규제를 들어갔느냐 이런 거죠. 미국 입장에서 히토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이 미국한테 히토류를 안 주니까 어떻게 하냐. 유럽이 중국한테 히토류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미국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서 지금 히토류를 어느 정도 수입을 하고 있었다. 이 방법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요거까지도 막아버리겠다 이거예요. 이번에 나왔던 중국의 정책은 요런 식으로 하는 것들도 우리 다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나온 거죠. 그래서 되게 강력한 규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이 규제를 보자마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겠죠. 그러면 당연하게 보복이 세게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요 재료가 보자마자 야, 이 정도까지 규제를 때린다고? 그러면 생각보다 타격이 크겠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조만간에는 조금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겠고 이 순간부터 미중 갈등이 본격화가 될 수 있겠네라고 했는데 그 재료가 10월 10일 날에 바로 나왔던 거예요. 거의 하루 만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재료는 커질 수 있으니까 매도를 하자라고 하는 의사결정이 된 거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의 발언들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에 미국도 중국한테 규제를 조금 더 가하겠다라고 하면서 미중 갈등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심화가 되는 이런 식의 재료가 나왔다라고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미국 입장은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세게 입을 수 있겠죠.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중국이 규제를 계속 때리니까 미국도 자립을 하려고 할 거예요. 히토를 자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5년 정도를 걸릴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타격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입장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증시 반등 구간들은 언제냐. 피해가 큰 쪽에서 협상하자고 나오겠죠. 피해가 큰 쪽에서 우리 협상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요. 이 흐름들이 보일 것 같다면 증시는 반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하자라고 하면 이미 반등하고 난 뒤에요. 우리는 협상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흐름들이 보이면 증시는 반등한다고요. 자, 그러면 중국 입장을 바라봤을 때는 중국은 직접적으로 바로 타격이 있을 것이냐, 이게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을 먼저 제안할 가능성들은 비교적 낮다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미국은요 곧바로 타격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협상을 먼저 제안할 가능성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 더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협상의 물건은 미국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스탠스를 먼저 분석을 해봤던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의 스탠스를 바라보니까 지금 미국은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이번에 트럼프가 APEC에는 참석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이 회의에서 원래는 중국이랑 미국이랑 기술 규제랑 자원 통제 이거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협상을 해야 되는 시기에서 트럼프가 만약에 APEC까지도 참석을 안 하겠다. 그러면 협상의 테이블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협상의 테이블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증시는 생각보다 충격을 크게 얻을 수 있었는데, 트럼프의 발언은 APEC에 참석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협상 조건이 안 좋으니까 협상 안 하겠다고 하는데, 협상 조건이 좋아진다면 시진핑과 회담을 하겠죠. 그러면 이번에 결국에는 이 협상 조건이 좋아지기만 한다면 결국에는 이 미중 갈등들은 해소가 될 건데,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협상 조건을 좋게끔 만들려고 어떤 행동을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의 협상 전략인데요. 트럼프의 관세 협상이나 이런 방식들을 바라볼 때요, 트럼프는 1단계는 과도하게 강수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기 이전에 너무 과도하게 이제 협상의 조건들을 제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관세 100% 부여하겠다, 아니면 관세 1000% 부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른 국가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매우 강력한 규제를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냐,
2단계로 반응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세 100% 때리겠다라고 하더라도 중국 쪽에서 뭐 때려봐, 우리는 뭐 별다른 타격 없어, 이렇게 되면요 더 강력한 카드를 꺼냅니다. 너희들 정말로 관세 200% 마셔봐라, 그리고 금융 규제 들어가겠다, 여기까지 이 흐름들이 나오면 한 번 더 폭락하는 시나리오가 여기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를 바라보는 사람들 쪽에서 아,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 때린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반응 안 할 것 같은데, 이 정도 가지고는 반응 안 할 것 같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반응이 없으니까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낼 거야. 그 중에서 중국 금융 규제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뭐냐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채권 있죠, 이거에 대해서 너희한테 이자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한 규제가 들어간다면 중국도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이 이런 강력한 카드에 대해서 반응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 거냐, 오케이, 우리 금융 규제 풀어주고 관세 50%까지 낮춰줄게, 대신에 너희도 히토리 규제 지금 풀어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제안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사실상 관세는 더 높여놓고, 그리고 9월 29일 날에 했었던 수출 규제도 확대가 된 상태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이게 11월 1일 날 전까지 나타나게끔 하려고 지금 트럼프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고, 지금은 1단계에서 이 2단계 있죠. 이 2단계로 넘어갈 거니 안 갈 거니가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지금 증시가 바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1단계 나오고 난 뒤에 바로 협상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내일부터 바로 반등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더 강력한 미중 갈등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증시가 더 하락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건 이 2단계로 갈 것이냐, 요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분석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예측이 생각보다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명확하게 인지를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들과 그리고 중국의 피해 규모 같은 것들 있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반응을 안 하더라도 일단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상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가지고 가려면 오케이, 너희들 규제 때려봐라, 우리 다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똥줄이 타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단계가 나타날 가능성들, 제가 보기에는 한 60% 정도, 이 정도의 확률이 한 번쯤은 있어가지고 한 번쯤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데, 말 그대로 요거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외교 부분들은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하락을 하더라도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 폭들이 예상보단 적을 것이다. 그러니까 11월 1일 전까지 협상하는 게 미국의 목적이기 때문에 뭐 11월 1일 전까지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결국에는 협상을 할 거고, 협상만 하게 된다면 증시는 곧바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회를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고 나서 지금 미국과 중국 쪽에서의 이 갈등들이 어떻게 될 건지, 갈등이 심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결국에는 협상할 것인지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시고, 실시간으로 제가 증시를 대응한다면요 비중 조절 정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하려면 뉴스를 실시간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실력도 돼야 돼요. 근데 이 난이도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어렵고, 또한 공부와 시간들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뭐 멤버십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제가 다음 주까지는 조금 코멘트들을 많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코멘트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고 매매를 해도 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요거를 분석하는 게 과연 쉬울까? 개인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 책에서 저도 자주 사용하는 그냥 분할 매수 전략들을 펼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승의 방향성들은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승의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밍까지 맞추겠다, 이거 어렵고 저 또한 실수할 가능성들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포에 충분히 떨고 있다 하면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공포에 떨고 있는 타이밍들쯤에서 매수하는 전략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개인적으로는 추천하는 방법들이고, 저 또한 이런 전략들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전체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전략은 포트폴리오 전략이 솔직히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제가 엔화 매수 전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코멘트를 좀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기에서 가장 매매하기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엔화이기 때문에 엔화를 매매하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흐름들을 바라보시면요, 이번에 하락장이 뜰 때 특별하게 강세가 되었던 게 엔화입니다. 이렇듯 지금 시황들을 바라볼 때 증시가 하락할 때 상승하는 자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매매를 한다면 포트폴리오 짤 때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엔화가 초강세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일부 팔고, 그리고 이 판 걸로 뭐 주식 저렴해진 거 사고,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 전략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들을 다양하게 펼쳐놓는 전략들을 펼치는 것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코인 시장이 조금 더 떨어져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코인도 더 담을 것 같아요. 코인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알트코인은 절대 안 샀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담는 거는 비트코인밖에 없고요. 이더리움 자체도 안 삽니다. 오직 비트코인만 사고 나머지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정도를 조금 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또한 포트폴리오 전략들을 하락하는 자산들은 주워 담고 상승하는 자산들은 팔고, 이런 관점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포트폴리오 전략은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초 공부들을 좀 하고 매매하는 것들도 좋고, 이 포트폴리오 전략들을 어떻게 펼칠까를 알기 위해서는 자산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이거는 제 책 3부 내용들을 바라보시면 가장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3부 내용들을 다 보시고 나서
포트폴리오 전략도 접근을 하시고 그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멤버십에서 매일마다 올려드리는 코멘트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